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일본보다도 더 높은 걸로 나오고 또 지난해보다도 5계단이나 상승한 걸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5단계 오른 23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순위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기록했던 역대 최고 순위 22위 이후에 가장 높은데요. IMD 국가 경쟁력 평가는 크게 4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 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등 4개로 나눠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특히 이제 OECD 국가, 신흥공업국 등 63개 국가에서 우리가 23위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29개 국가로 축소하면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30-50 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7개국 가운데는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서 4번째로 프랑스의 32위, 일본이 34위, 이탈리아가 44위로 우리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올해 순위가 오른 건 경제 성과를 제외하고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분야의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 코로나19 확산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방역과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오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장외에서는 대북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이 2시 50분경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어제 국내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본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 마치고 장외 거래 시작이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외가 열리는데요. 북한이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대북 관련주로 분류되는 리조트 개발사 아난티의 경우에는 거의 장외 거래에서만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2에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입주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관련주인 이 대아티아이와 같은 주들도 2자릿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강력히 한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고간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어제 이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 모임에서 한국 경제, 사회가 가야 할 6가지 길에 대한 주제 강연을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의 주장은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만 줘도 200조 원이 된다. 우리가 200조를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하는 게 맞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빵값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복지 예산 180조 원에다가 더 얹을 여지도 없지만 특히 이제 스위스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국민들의 기존 복지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표가 부결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맞다라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입니다. 네, 홍 부총리도 그렇고 뭐 기존에 있었던 과거 역대 부총리도 그렇고 좀 정부가 뭐 돈 좀 쓰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국간을 지키는 국간직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를 10장까지 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1인당 매주 이제 공적 마스크를 10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는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장, 19세 미만 학생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5장까지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구매 수량 관계없이 1인당 10장까지 대폭 확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가 됩니다. 종전 그대로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한 번 또는 나누어서 구매가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 비율도 기존의 60에서 50%로 축소되고요. 해외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의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팡 터져버린 겁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는데요. 폭파시킨 이 북한의 속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긴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도 어제 놀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제 오후 2시 49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을 열었던 연락사무소를 19개월 만에 폭파시켜 버린 겁니다. 우선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을.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또 그리고 이어서 막 계속 비난 성명 쏟아내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좀 과하다 하는 그런 느낌은 뭐 드네요. 네. 어제 사실 이제 상임위가 다 열렸었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외통위 회의를 하는 도중에 폭파 소식을 받고 급히 자리를 뜨셨단 말이에요.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보도가 들어오기 직전에 잠시 급한 일로 자리를 떴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질문 도중에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네. 일단 뭐 질문 받던 거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마무리하고, 예, 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위원장으로 뭐 선출이 된 송영길 위원장이 대포로 폭파시키지 않은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뭐 특별히 딴 뜻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쪽에서 뭐 아주 최악의 방법, 더 무리한 수단을 뭐 쓰지는 않은 것 아니냐, 뭐 그 정도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을.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뭐 지키려는 의사가 남측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상징적으로 그걸 없앤다 하는 것이지 어떤 무력 도발을 당장 하겠다. 선을 아주 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네.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건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기 들어있고요. 김홍걸 의원님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시고요. 송영길, 안민석, 윤건영, 이낙연, 이상민, 이인영, 이재정, 전해철. 민주당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들은 다 여기 외교통일위원회에 포진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뭐 외교통일위가 5 의원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이제 윤건영 의원하고 저만 이제 초선이 그렇죠. 낀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게 이 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뭐 원내 대표부터 시작해서 대선 후보까지 지금 여기 다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민주당에서 외교통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힘을 쏟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실은 알려졌는데 북한이 어저께 그렇게 나오니까 좀 김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북 관계란 것은 과거에도 보면 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됐고 2017년에도 ICBM 북한 마지막 발사 있고 나서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제 북측에서 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또 상황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담담하게 당연히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계획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업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알겠고요. 자, 지난 6월 초부터 대남 도발을 해왔던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 우리 뭐 대응이 도대체 뭐냐? 그냥 가만히 화만 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달래고만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과하게 화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거나 방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경계할 부분은 철저히 경계를 하면서 뭐 북측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무조건 달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뭐 달랜다고 저쪽에서 갑자기 우리 정부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다가 당신들 지금 대선에다 코로나에다가 정신없어서 북미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문제 손 못 대지 않느냐. 그런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봐서 지금은 당장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해서 더 수위를 높여서 미국까지도 골치 아파지는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할 거냐. 이제 우리가 나서서 좀 해볼 테니까 계속 반대만 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 미국 왜 오늘 나온 성명도 보면 아니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우리가 남쪽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년 반 동안에 하라는 대로 우린 다 했다. 뭐 영변 핵살도 파괴했고 또 핵 억지도 계속 우리가 보여줬고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니네가 한 게 뭐냐. 게다가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어떻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남 대적화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그 유화책이 우리로 보기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보였던 그런 네. 유화책이 통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이 거부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반대 카드, 강경책을 해야 상대가 말을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탓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놓기만 하고 받지는 못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을 해준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 뭐 이런 것들 안 하게 만드는 성과를 내가 올렸는데 나는 북한에 준 게 없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은 손해보는 장사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한 건 체제 보장하고 이제 경제 발전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관계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내에서 입지만 더 곤란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이나 이렇게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네. 더 할 수 있는 것, 단계적으로. 그쪽이 지금 경제 위기에다가 코로나에다가 그렇죠.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례 없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당장 돌이킬 수 없는 조치, 선을 넘어버리는 조치는 지금 당장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남측을 이렇게 때리면서 미국 쪽에다가 좀 당신들도 봤으면 이제 좀 나서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앞으로 미국 대선전이 전개되면서 몇 달 후에는 뭐 수위를 높이는 조치, 그러니까 다시 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완전히 ICBM을 쏴서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단계적으로 높이겠죠. 이 무기 사용도. 네.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 됩니까? 무기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이 미국도 접촉하고 네. 주변 국가들을 접촉하면서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사실 좀 머리에 탁 들어오진 않는데 한번 좀 현명하게 다들 머리를 그러니까 뭔가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 하는 그런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에 좀 노력하는 모습, 좀 과감하게 남측이 치고 나가는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북카 백기종 전 수석경제서 강래 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외모만 봐가지고는 뭐 꼭 굳이 그렇게 이성으로만 똘똘 뭉친 분 같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가 북카로서 뭐 이성적인 판단 들어보고요. 자, 예쁜 카리스마, 예리한 카리스마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교수님 아주 그냥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제가요? 네. 저도 모르는. 네, 이렇게 또 겸손한 마음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32살 이모 씨. 저는 이 사람 구속영장이 두 번째도 기각될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정말 높으신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병 걸린 게 무슨 벼슬이냐. 이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건 와이파이 시간에는요 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특히 조현병을 이유로 구속에서 빠져나간 피해자들이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호소하기도 했죠. 이 사건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나 깔끔한 정리를 부탁드리지만 긴 정리를 해주시는 백기종 팀장님 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네, 조금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다음에 공포가 정말 묻어나는 사건이죠.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지난 5월 26일 날 오후 1시경이죠.
1시 50분경이죠. 서울역 공항철도 역사.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 네. 32세 여성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성이 나타나서 몸으로 부딪히고 밀칩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니까 주먹으로 강탈을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이 그곳에서 이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 남성은 그대로 도주를 해버리죠. 근데 이 여성은 어떤 형태가 됐느냐. 정말 아나골 함몰골절. 아나골이 뭐냐면 얼굴 광대뼈가 이 골절 부러진 게 아니라 깊이 그 외압을 받아서 들어가서 부러지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또 특히 눈 주위에 커다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이 사건이 바로 서울역 폭행 사건입니다. 간결하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사건이 2개 아니었습니까? 네? 사건이 2개 아니었어요. 이 범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했다. 무려 그 철도 경찰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그 수사를 했는데 5명의 피해 여성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기각 사유가 또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4일에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판사님은 이 사람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긴급 체포에 사유도 없는데 데리고 나왔다. 체포했다. 이거는 좀 부당하다 하면서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철도경찰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하면서 또 열심히 막 뒤져가지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또 거쳐서 영장 청구를 2번째를 하면서 이번 사실 자신감을 보였죠. 이 사람이 한 명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다 묻지마 폭행으로 하더라. 달리 이 사람 봐줄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요.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아나골절 함몰 됐습니다. 당시에 범인은 바로 잡히지 않았고요. 닷새나 지나서 겨우 CCTV 막 다 뒤져가면서 찾아냈습니다. 원래 이거 못 찾아낼 거라고 처음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역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CCTV를 잡아봤자 의미가 없었다는 게 사실 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기각 사유,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가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범죄, 강력 범죄율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는 뭐냐면요. 강력 범죄 검거율이요? 네. 아니, 검거율이 아니고 발생률이. 발생률이? CCTV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노영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1차, 2차의 그 기각 사유를 좀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좀 뭐랄까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좀 비판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1차 기각은 뭐냐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다음에 집도 확인됐고 신원도 확인됐는데 주거지는 피의자가 약간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거지는 그 사람의 성체다. 근데 여기서 자는 사람을 긴급 체포했느냐? 이거는 긴급 체포 요건에 부당하고 그다음에 상당성이 결여됐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기각을 했는데요. 또 2차 기각은 바로 그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 충돌적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런 무계획한 범죄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 재범 방지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죄 발생 후에 곧바로 지방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서 가족과 함께 치료를 하고 있는 노력.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두를 할 소지.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살인사건이 있으면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는데 범죄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은 최대한 찾고 보장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스러운 피해를 당했어. 그리고 함몰골절, 아나골골절, 특히 여성이라는 말씀은 사실 여성으로서 또 미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몰골절에다가 이 눈에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유가 더 문제예요. 어떤 경우냐. 대중교통 이용 못한다고 호소를 하죠. 그다음에 길 가는 남성을 보면 모두 무섭죠. 서울 역사의 네. 남성 같아 보여서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래서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 피해자의 인권은 고려치 않고 가해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 기각 사유. 이게 과연 국민정서법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게 피해자 이주의 어떤 그 심리가 아니고 가해자 이주의 심리를 한 데 따른 기각 사유다라고 하는 논란 이런 부분을 좀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요구가 커다랗게 울리고 있죠. 한 명을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대여섯 명이나 다 특히 여성만 그것도 아무런 방어
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심하게 상해를 입힌 건데 일부러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 이효선 교수님 네. 서로 원한 관계도 아닙니다.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이렇게 막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을 이거 뭐 여성 혐오 범죄 아니고 그냥 우발적으로 한 거니까 봐줘야 된다.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어쨌든 요점은 갑자기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고 물론 판사가 말했지만 우리는 편의상 묻지마 폭행을 하겠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한 이 피의자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일단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죠.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유 없이 공격을 가한다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무작위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과정, 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과정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전위다라고 부르는데요. 전위. 예,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확 쏟아부어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덜어내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부적절합니다만 또 한 가지 가능한 게 있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판단이 불가할 때 감정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분석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판단이 불가할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뭐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이야기합니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게 뭐냐. 이게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이상하게 약자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약한 사람 이걸 알아본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이게 플러스가 되는지에 대한 일련 부분의 판단이 된다는 상황들이 좀 눈에 보이니까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조현병이다 무슨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에 연민이 많이 가지 않는 이유가 상황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렇게 그 약자들 여성들만 중심으로 그렇게 가해를 했을까.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혹은 자기를 이길 것 같은 남성들에게는 가해를 하지 그러니까 않았기 조현병이 때문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보호하죠. 조현병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경계도 모호하고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고 또 판사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도 또 만만치는 않은 게 이 조현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피해자가 잡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지만 수사 협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이거를 구속을 풀어주는 사유를 하면서 우리를 더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 난 전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는 건 왜 그럽니까? 이 사람 봐주려고 작정한 겁니까, 판사들이? 사실 저는 이제 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사님들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사시 합격해서 이제 법관으로서의 그 법과 양심에 따른 그 심리도 하고 판단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이제 일선에서 근무한 그 경험칙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당하는 두려움, 공포,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이 좀 감이 떨어져요. 사실 왜 알지 그러냐면 못하겠죠. 그냥 법대에서 굉장히 참 밤새 고생하시고 심리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문제는 현장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탄원서도 써요. 그런데 판사님이 그 피해자를 직접 보시면서 대화를 하면 좀 느낌이 클 텐데 그냥 서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다는 요소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또 판사 출신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중에 보니까 그 피해자의 두려움이나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가정적인 그런 장애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그 당시 피의자, 가해자가 주장하고 반성문 제출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렇게 변론을 하면 거기에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은 망각이 되고 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손방망이나 피의자 가해자 쪽의 심리나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후회스러운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역사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또 네. 모 매체도 크게 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대인 기피증, 남성에 대한 두려움, 또 길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 큰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너무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법대에 계시는 판사님들이 좀 헤아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는 이유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하러 가면 일단 판사가 가운데 위에 좀 앉아 있죠. 좀 우리가 그걸 법대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에서 왼쪽에 이제 검찰이나 수사관 쪽이 있고
있고 오른쪽에 피의자가 앉아 있고 변호인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판사님이 이제 물어보죠. 왜 영장을 청구하냐 이러면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피의자는 보이지만 피해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눈으로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체험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기정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글자로만 이 피해자가 불쌍하다. 글자로만 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읽는 그거하고 내 눈앞에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되게 불쌍하지 쳐다보는 저 피해자하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를 조금 더 동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래도 구속을 또 많이 시키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기각이 된 사유 중에 하나가 또 조현병이라는 거를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현병을 무기 삼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조현병이야? 이런 얘기 하죠.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신질환 중에서도 조현병은 굉장히 좀 심각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조현병이 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명확하고요. 다만 이게 뇌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인지 부분이나 감정 부분이나 아니면 행동 부분이나 본인이 보통 판단이 보통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뇌질환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의도한다고 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료 감호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될 텐데 치료 감호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범죄 없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범죄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인가? 저는 범죄를 돌이키는 사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돌이키려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심할 경우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돌이킬 여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이걸 처벌을 한들 이게 처벌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돌이킨다는 거는 그 범죄 저지른 걸 자기가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렇죠. 이런 후회하고 얘기죠. 반성하고 죗값을 충분히 치르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사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판단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유병률이 높으냐면 적어도 우리가 평생 한 개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모 한쪽이나 아니면 형제들이 조현병에 걸렸다? 근데 유병률은 10%까지 올라가고요. 쌍생아 연구에서는 이게 65%까지 올라갑니다. 부모 양쪽이 다 조현병이 있는 경우는 내가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40%에 달아요. 너무 굉장히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전적인 소인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또 일단 이게 만성화가 되고요. 만성화만 되는 게 아니라 재발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현병 환자들이 막상 범죄를 딱 저질러서 우리가 치료 감호를 받잖아요. 일단 수용시설이 너무 과밀 상태인데다가 전문가 별로 없죠. 거기다가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만한 장기적 환경도 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게 형이 있고 병이 있으면 형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이 병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럼 병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은 형량만큼의 형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낫지 않는다? 구금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어려움이 좀 그렇죠. 많죠. 아이고 참 조현병은 의사 선생님들은 약만 먹고 잘 치료만 하면 아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또 범죄인이 조현병이다 그러면 우리 너무 갑자기 딱 거기에 그런 사람 너무 많던데 이러면서 걱정이 늘어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수요일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우리 방송 듣는 분들 한화 팬들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예, 한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방송 들으시고. 예. 아무래도 이제 한화가 이 프로야구 신기록을 세우느냐 마느냐. 근데 신기록은 신기록이죠. 좀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이니까 그런데 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프로야구 신기록 최다 연패 19연패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렇죠. 사실 그게 좀 궁금하게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경기에서 네. 다행스럽게도 이겼습니다. 그 연패에서 탈출했고요. 그 다음 경기 또 이겼어요. 그래서 2연승을 달렸거든요. 그냥 가는 김에 쭉 하지 왜 또.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연패를 끊고 2연승이었기 네, 때문에 이상하네요, 어제 3연승이냐 네. 이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어제 또 졌잖아요. LG의 5대9로 패했습니다. 자, 근데 길고 긴 그 연패를 끊고 난 다음에 연승을 달렸다 어제 LG에 패한 건데 이제 그러면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중에 LG를 만났습니다. 근데 LG가 지금 잘 나가요. 2위잖아요. 예, 두산을 끌어내리고 2위로 올라섰고요. 이 단독 선두 NC와의 승차를 3경기로 줄일 정도로 잘 나가는 팀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1위하고. 예. 그래서 LG하고 주중 경기가 끝나가야 되면 다음에 주말 전에 만나는 상대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NC와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 일정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경기 일정을 뚫고서 하나가 새롭게 변신을 할지 아니면은 연패는 끊었는데 또다시 이 연패를 쌓아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지난주 방송 이후에 하나로부터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방송에 뭐 우리 구단의 고문들을 모시겠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오래전서부터 사귀었던 분들이 몇 분은 계시죠.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는 안 하셔요? 이 시즌 중에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연패할 때는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하나에는 애정이 많아서 지난주에 그렇게 막 신랄하게 말씀하셨군요. 신랄하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그게 뭐 야구 팬들의 이 보는 눈이기도 하고 야구 팬들이 보는 눈이고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뭐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하나 말고 또 어떤 팀을 또 좋아하실지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오승환 선수. 예. 어제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했다고 그러던데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400세이브는 일단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메이저리그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힘들죠. 네, 힘들죠. 죄송합니다. 제가 메이저리그가 1876년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 역사가 144년입니다. 144년 동안에 이 400세이브를 달성한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6명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이게 좋은 대단한 기록이죠. 네. 어제 이제 두산전에서 통산 400세이브를 기록을 한 건데요. 오승환 선수가 지금 LG 소속인가요? 삼성 소속입니다. 예. LG 팬들은 잠시 흥분했겠네요. 이 4대 3으로 앞선 9회 말에 등판을 했고요. 네. 이 첫 타자 정치빈 선수 3진 잡아냈습니다. 두 번째 타자 최주환 선수 우익수 뜬공 잡아냈습니다. 아웃 카운트가 딱 한 개 남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타자 페르난데스 볼넷으로 내보냈고요. 네 번째 타자 김재호 선수도 또 볼넷 내보냈습니다. 이건 만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2-4, 1-2루가 된 거죠. 2-4, 1-2루. 안타 하나면 점수를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다섯 번째 타자 이유찬 선수를 3루 파울 플라이로 잡아내고 1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추가했는데 이게 이제 통산 400세이브가 된 거죠. 와. 이게 어느 정도 좀 대단한 기록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리그에서는 6명밖에 없고요. 네. KBO 리그에서만 278세이브를 기록했는데 KBO 리그 278세이브도 KBO 리그만 봐서도 역대 통산 1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승환 선수가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278세이브. 역대 통산 1위. 일본에서는 오승환 선수가 80세이브를 기록했고요. 메이저리그 건너가서 40세이브를 기록해가지고 전부 다 합치면 개인적으로 통산 400세이브다. 와, 대단한데요, 정말. 근데 이런 대단한 기록을 세우는 선수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왜 대단하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인간 한계를 극복한다. 0.1초 차를 줄이기 위해서 늘 노력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최고 실력을 유지하는 게 잠깐은 잘하는 선수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10년 넘게 이 실력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철저한 자기 관리를 저는 딱 하나로 좀 뭐냐 하면은
이게 인내거든요. 인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독한 분이군요. 성격적으로 보면 독하다고 볼 수도 있죠. 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자, 현역 2위는 누굽니까?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일부 기사에서 이제 현역 2위 정우람 선수가 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KBO 리그 278세이브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 중에서 2위가 정우람 선수인데 정우람 선수가 169세이브거든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통산으로 따지면은 지금 은퇴한 손승락 선수가 2위입니다. 271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프로축구 FC 서울 0대6으로 참패를 당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축구 경기거든요. 네. 0대6, 6대0 이런 스코어 보기 힘들죠. 이게 무슨 야구도 아니고 예. 축구에서. 근데 이 FC 서울이 무슨 신생팀이거나 그런 팀이 아니라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FC 서울은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네. 이 스타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일요일 경기에서 대구 FC에 이 FC 서울이 0대6으로 패한 겁니다.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좀 궁금함이 들어요. 왜냐하면 6골 내준 거잖아요. 일부러 내준 건 아니겠죠, 설마? 일부러 내준 건 아닌데 자책골이 조금 자책골이 2골이나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건 경기 내용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6골차 패배는 FC 서울로서는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 기록이고요. 반대로 보면 대구 FC로서는 최다 점수차 승리가 되겠죠. 근데 이날 재밌었던 게 그 대구 FC가 이병근 감독 대행이거든요. 네. 인터뷰할 때 눈시울을 붉혔어요. 근데 한 번 이겼다고 무슨 너 눈물을 흘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대구 FC가 지난해 굉장히 잘 나갔던 팀이었거든요. 인기몰이에 성공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 감독이 갑자기 감독직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 이병근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됐고요. FC 서울한테 작년에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예, 그리고 올 시즌 열고서도 이병근 이 감독 대행이 5경기 동안 1승도 못했다 5경기 만에 첫 승을 올리고 이날 경기에서 2연승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한 번도 못 이겼던 FC 서울이 이겼다. 6대0으로 이겼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시를 붉힌 건데 이 감독이 얼마나 그 1승 1패에 목말라 하는지 네.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FC 서울은 얘기가 많네요. 기성용 선수 영입 못해서 비난받았고 리얼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0대6으로 지다니요. 이거 좀 무슨 FC 서울에 말 못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근데 FC 서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초에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성용 선수가 나 복귀하겠다 했는데 FC 서울과 협상을 하다가 기성용 선수가 기분이 상해서 난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죠. 왜 기분 상했어요? 대접받는 느낌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선수단 구성이 완료가 됐다. 너 너무 우리한테 콜했어. 이런 식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가 한마디 했죠. 누구한테? 이청용 선수한테. 뭐라고요? 웬만하면 FC 서울 말고 다른 팀 생각해라. 근데 이청용 선수도 못 잡아요. 두 선수 전부 다 FC 서울 소속이었거든요. 그랬군요. 그 이후에 거 리얼돌 설치해놓고서 또 망신당했죠. 그런 다음에 6대0 기록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FC 서울이 원래 이런 팀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최근의 분위기 보면은 구단의 분위기가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2016년까지는 이 새로운 선수를 계속 영입하면서 대표적으로 2016년에 곽태희 선수 또 주세종 선수 영입하면서 이제 우승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 큰 목표에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이렇다 할 선수 영입이 없었어요. 그 근본적으로는 구단에서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우리 투자를 좀 감소하고 선수들을 육성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간단하게 올림픽 얘기 한번 해보죠. 일본 올림픽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때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고집했죠. 왜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고집했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대하게 치러서 정치적인 효과를 좀 보겠다 이 얘기인데 결국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용 최소화하고 대회를 간소화하겠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개회식 할 때 선수단 입장도 없애겠다. 어머나.
그리고 올림픽 열면은 패럴림픽까지 같이 열거든요. 네. 그러면 개폐 회식이 모두 4번이죠. 네. 개폐 회식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올림픽 개막식 열고 패럴림픽 큰다면 패럴림픽 폐막식을 올림픽 폐막식으로 하겠다. 이 정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스포츠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시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의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